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지난주부터 부동산 관련된 저희가 그 토픽을 가지고 이 법률상식 세미나 코너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토픽 하면 너무 방대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 말씀드렸듯이 사고 파는 매매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과 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투자가 입장이라든가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법적인 상식 문제와 그리고 또 부동산을 개발하는 또 이제 개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있을 수 있는 그 부동산 관련 법적인 문제들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나눠서 지금 그 부동산 토픽을 다루고 있고요. 매매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너무나 보편화돼서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오늘부터 또 좀 더 그 심층 깊게 이제 들어갈 테니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세미나 토픽을 잠깐 짧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에 관련된 파리들, 그 관련된 사람, 기관들 이러한 얘기를 지난주에 먼저 시작을 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부동산을 파고자 하는 셀러가 있고 부동산을 사는 바이어가 있고 그리고 셀러와 바이어를 갖다 이어주는 브로커가 있고 그리고 셀러와 바이어 간의 그 약속된 그 매매 계약서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거를 집행해주는 그 기관을 우리가 에스크로라 해서 지난주에 이 네 사람들 아니면 기관들 저희가 법정 용어로 흔히 person 이라고 하면은 우리말로는 그 사람이 되겠지만은 이거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뭐 트러스트라든가 하는 그런 엔티티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유념해 두시고 항상 이 집의 셀러가 그 얘기는 집의 명의가 개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법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에 대한 그 확인 절차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브로커가 왜 필요한 건지 또 그리고 브로커분한테 우리가 이제 페이하는 그 커미션 자체가 그게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그 대우인지도 저희 말씀을 드렸고 에스크로라는 거는 서부 지역들에 주로 있는 이제 그 트랜잭션을 돕는 기관이지만은 이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다가 지난주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몇 가지 더 person 여기 집 매매할 때 관련된 기관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mortgage bank가 있죠. 은행. 많은 경우에 바이어가 집을 살 때 집이 90만 불이다 할 것 같으면은 90만 불 전액 현찰로 캐시로 사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요즘에 와서 이제 그 외국 바이어들이 뭐 중국 바이어라든가 아니면 재산이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외국 바이어들이 때로는 이 그 부동산을 갖다 현찰로 사는 경우가 덜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돈이 있어도 융자를 해서 사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왜? 융자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융자를 하는데 융자를 할 때는 반드시 융자를 해줘야 되는 이제 은행이 개입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mortgage bank다. 그래서 그 이 부동산을 살 때 융자해주는 은행이 꼭 이제 그 필수적인 이 트랜잭션 매매에 관련된 당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꼭 필요한 거는 타이틀 컴퍼니입니다. 타이틀 인슈런스.
이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거는 꼭 필요한 거가, 자,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 집이 지어진 시점이 1910년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처음 1910년도에 집을 지었던 그 주인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파는 셀러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많이 그동안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오늘날 현 이 셀러한테 명의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이어가 이거를 다 사가지고 본인이 집이 됐었을 때는 이 바이어가 나중에라도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가지고 이 집에 대한 그 타이틀, 명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 집은 내 집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쩌고 하는 그러한 이의 제기가 있었을 때에 이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라는 데에서는 그러한 내가 부동산 명의를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캐시로 사가지고 모르게지 뱅크가 필요 없는 경우는 덜어 있을지 몰라도, 집을 사는 사람이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 들지를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상식 밖의 얘기가 돼 있고,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라는 거는 매매 트랜잭션에 꼭 필요한 그러한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걸 여러분은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의 그 커버리지가 일반적으로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 그 policy 타입마다 조금 차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는 역시 이 브로커에 대한 이분이 에스크로 관련된, 타이틀 관련된, 모르게지 뱅크하고 관련된 그런 거에 대한 이슈들과 그런 문제들을 잘 알아서 이제 그 바이어라든가 뭐 셀러라든가 그렇게 조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런 역할을 또 역시 이 브로커 분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을 부동산을 저희가 우선 예를 그 가정집으로 하기로 했었었는데,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이렇게 셀러 바이어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브로커와 또 에스크로와 모르게지 뱅크와 또 타이틀 컴퍼니, 이러한 다양한 기관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또 그렇기 때문에 셀러하고 브로커하고 간의 계약서도 있으시고, 브로커와 바이어 간에 또 계약서도 있으실 거고, 또 바이어가 융자를 한다고 그러면 모르게지 컴퍼니하고의 계약서가 또 있을 거고, 이 에스크로는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물론 브로커까지 해서 다 계약서가 또 있을 거고, 타이틀 컴퍼니는 인슈런스 팔러시를 바이어한테 팔면서 또 역시 이 팔러시 자체가 이 그 바이어가 들은 타이틀 인슈런스에 어떤 세부적인 그 커버리지가 있고 어떨 때 안 되고 하는 그 내용들이 다 역시 이 서류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봐서 알겠듯이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본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내가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게 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만큼 각 이러한 계약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알으셔야 될 그런 내용들을 잠깐 오늘 프로그램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뭐 리스팅 어그리먼트를 하든, 이거는 이제 셀러가 브로커한테 내가 우리 집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주겠노라 하는 이 리스팅 어그리먼트, 계약서, contract 이제 있고, 또 브로커하고 바이어 간에는 물론 이 브로커가 이게
한 브로커가 양쪽을 다 represent 할 수도 있고 두 브로커가 나눠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로커가 보여진 집에 대해서는 추후에 내가 브로커를 배제하고 매매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non-circumvention 계약들을 이제 또 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mortgage bank하고의 그 계약이라는 거는 역시 mortgage bank가 돈을 빌려주면서 이러한 조건들로 하겠다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거고, escrow 컴퍼니는 셀러하고 바이어 간에 이미 체결된 매매 계약서를 기본으로 해서 escrow가 open to close까지 이제 완전히 명예가 셀러에서 바이어한테 넘어갈 때까지 그 모든 절차를 다 이제 가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계약서들은 대개 종이가 수십 장 그리고 아주 작은 파인 프린트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그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또 이제 정성이 필요할 거고, 그런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문도 사실 드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서들은 Department of Real Estate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부동산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주정부 산하 기관에서 이미 만들어진 그 standardized 용지라든가 win form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좀 포인트 아웃을 하고 싶은 거는 이 계약서 내에 있는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와 아우러서 이 전체적인 그 매매에 대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매매 계약서 또 아니면 이 escrow instruction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서류들에는 여러 조항이 있지만은 가격이 얼마인지, 부동산을 지금 얼마에 사는 건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페이를 할 건지, 다운 페이는 얼마를 하고 융자는 얼마를 얻고, 그리고 지금 이 에스크로의 기간, 이게 우리가 에스크로를 오늘 12월 2017년도에 오픈해 가지고 2020년도에 에스크로를 클로즈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셀러가 절대 동의를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언제 에스크로 기간과 그리고 에스크로의 클로징 데이트,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령 오늘 우리가 12월 13일 아니면은 12월 2017년에 에스크로를 오픈해서 2월 20일 2018년도까지 에스크로를 클로즈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건이 아주 강하게 절대로 변경 불가하게 못 바꿀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상황 변경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계약서라는 건 말 그대로 쌍방간이 다 동의를 해야지만 이 계약이 체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떠한 거라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계약이 이루어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텀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계약서 내에 중요한 꼭 제가 포인트하고 싶은 거는 이 contingency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성사 조건들. 가령 바이어가 이 집을 90만 불에 사는데 바이어는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20%를 다운을 하고 사고
80%를 융자를 해야 되는 경우 72만 불이라는 융자를 은행에서 얻어야지만이 바이어는 본인이 갖고 있는 20%의 다운 페이먼트, 물론 그 외에 에스크로 또 이제 그런 경비들이 수천 불의 경비가 있겠지만은 제가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그래야지만이 90만 불이 됩니다. 그리고 융자를 하는 순서는 미리, 물론 이제 그 pre-approval이라고 해서 크레딧이 좋으시고 재산이 충분히 있으시고 또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인컴이 좋으신 분은 특정 집을 내가 정하기 이전에 은행한테 찾아가서 나를 72만 불까지 아니면 어느 선까지 up to 어느 선까지 융자를 할 수 있는지를 해줄 수 있는지를 사전에 미리 알아서 이 pre-approval이라는 얘기는 아직 내가 살 집이 정해지지는 않았어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선까지는 융자를 해주겠다 하는 것이 은행의 이제 그 pre-approval letter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입장에서 이러한 pre-approval letter를 미리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오퍼를 넣을 때 그만큼 셀러한테 attractive한 그러한 오퍼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중간에 융자가 qualify 안 돼서 못한다. 아까 얘기한 성사 조건들 중에 흔히 우리가 융자 허가가 나는 조건 하에 나는 이 에스크로를 하겠다 한다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contingency가 되겠죠. 자, 이게 왜 그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90만 불의 셀러가 내놓고 바이어가 90만 불의 사기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은행이 이 매매에 이 집을 담보로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는 은행 자체가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감정사를 집으로 보내서 집을 보고 또 그 주위의 인근 유사주택들이 얼마에 팔렸는지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 집에 대한 감정가를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80만 불로 나왔다. 왜? 은행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loan to value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치가 100이라고 그랬었을 때에 융자를 80까지 해준다 하게 되면은 80% up to 80% loan to value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감정을 하는데 80이 나왔다. 그럼 80의 80%는 64만 불이 되겠죠? 이 경우에. 그러면은 64만 불의 융자가 필요한 건 72만 불인데 64만 불은 8만 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8만 불이 없으면은 바이어는 집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contingency를 융자 loan approval 아니면은 up to 이제 그 감정가가 appraisal value가 이제 그 매매하는 가격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이제 그런 조건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contingency라는 건 이렇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을 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이 본인의 집을 팔아야지만이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다 라는 상황이라 할 것 같으면은 내 지금 이 집이 팔려야 된다 하는 그 조건 역시 자체도 contingency를 넣어놓을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contingency는 셀러에 해당되는 것도 있겠지만 바이어에서 요구하는 contingency가 많습니다. 이 매매가 불성사된다 같으면은 셀러는 그대로 그 집을 유지하겠지만은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차피 내 거가 아닌 데서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요구해야 될 그런 컨틴전시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걸 잘 브로커와 그리고 지금 그 바이어의 상황들 또 셀러 같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갖다가 많이 거는
요구하는 바이오일수록 그만큼 내가 팔고 싶은 우선순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요. 부동산이라는 게 참 앞뒤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래 가지고 때로는 리스팅 프라이스가 90만 불이지만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계속 그냥 상승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실제 매매가격은 90만 불보다도 더 많이 95만 불, 100만 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선호하는 부동산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그 한인들이 입맛이 굉장히 고급입니다. 그래서 높은 교육 수준, 주거 환경, 뭐 이제 그 편리함 이런 걸 다 이제 간주했었을 때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많이 상승되고 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듯이 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이 가격이라는 것은 천치만별할 수가 있고 또 한참 2007년도 전후 또 1900년도 초반 이제 부동산 경기가 심했었을 때는 이제 은행의 빚도 몰게지도 커버가 안 되는 정도로 이제 부동산 값이 이제 떨어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파리들이 이 관계자들이 이제 등장하며 그들과 어떠한 이제 이 다이내믹한 계약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한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컨티니전시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다가 오늘 이 방송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이 토픽으로 제가 이제 한 방송을 더 이제 추가해서 다음번에 이제 끝내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